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8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는데 네. 이게 뭐 시장의 예상도 있겠고 일단 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예. 6월 달에 3.0, 7월 달에 3.2,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발표된 그 CPI가 3.7%로 예.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내렸어야 되는데 올랐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장의 기대치가 3.6%였으니까 전월보다도 올라갔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올라갔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물가가 다시 반등하니까 금리 인상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예상보다는 더 나왔다는 거 참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기준금리 결정하는 9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주일 이제 앞이에요. 일주일 앞인데 이게 8월 CPI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참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은 또 약간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중요한 거는 CPI 중에서도 이 그 근원 CPI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년 대비 4.3% 올랐는데 이거는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거라면서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근원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면 6월 달이 4.8%, 그리고 7월 달이 4.7%, 그리고 4.3%로 상당히 강한 속도로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4.3%의 의미를 보면 이미 잭슨홀 미팅 때도 그렇고 기존에 여러 차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는 근원 물가를 보겠다. 근원 물가가 잡힐 것인가 아닐 것인가. 왜냐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식료품 물가나 에너지 물가는 들쭉날쭉한 물가 상승률이니까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변수를 따지지 않는 걸 그렇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조적으로 낮은 물가 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본 잣대가 근원 물가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이 값은 그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좀 쉬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하는 근원 물가의 기준치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근원 물가도 내려가고 또 이 전체 물가에서 좀 변동폭이 큰 뭐 네. 아까 에너지 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게 CPI가 그냥 올라가게 된 것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 유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둘의 차이를 결정진 것은 바로 식료품 물가도 있겠지만 식료품 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 기여도가. 근데 국제 유가가 반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 미국 물가 상승률 말고도 다른 나라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봐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2.7, 2.3%까지 떨어졌다가 8월 달 3.4%로 다시 반등했단 말이에요. 중국 물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다가 다시 0.1%로 반등했거든요. 미국도 반등한 것이고요. 물론 각 국가별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역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에 해당될 것이고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반등하니까 그게 바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공급 부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낙폭은 또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연말로 갈수록 이제 추워지니까 뭐 기름 수요가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유가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따라서 물가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물가 안 오르면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변동폭이 큰 유가가 오르더라 이것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죠. 미국 휘발유 가격이 10.6%나 올랐습니다. 대략 11%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 이게 그냥 에너지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걸쳐서 영향을 줘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다 오른다고. 다 오르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로 구성된다. 맞아요. 그러면 근원 물가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근원 물가를 또 자극해요. 제가 이런 현상을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때 표현했었죠. 하셨었죠. 예, 끈적끈적하게 23년 하반기 동안에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도 물가가 잘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2%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3%대 물가 상승률을 계속 찍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물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국제 유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저희가 항상 전망을 할 때는 저번에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도 일단은 이제 거의 상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그 개념보다는 네. 그렇게 뭐 개마고원 금리라고 하는데 이 높은 금리로 쭉 이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큼 이걸 갈까에 대한 우려인데 네. 11월 FOMC도 그렇고 이 지금의 어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FOMC한테 금리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네. 오르지 않더라도 내리지 못한다. 이런 걸 좀 이런 기조를 이어가게 할 것인지 네. 궁금하네요.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9월은 금리 인상 없이 가다가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예. 그리고 그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24년 상반기까지도 하반기에 돼서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상하고 계속 간다. 이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5.5%의 미국 기준금리를 23년 하반기 초까지 쭉 유지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금리 인하의 시점은 23년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그 배경이 고물가 때문인데 이 고물가 현상이 끈적끈적하게 안 잡힐 테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마음 놓고 인하할 수가 없는 입장 이렇게 좀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물가도 오르게 되기도 하고 국제 유가도 오르고 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또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뭐 국내 상황 생각하면 늘 한국은행도 뭐 미국과의 금리 차도 봐야 되고 여러 고려 요소가 많을 텐데 네. 상승을 할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뭐 내리지 못하더라도 지금 기조를 이어갈지 이건 네.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참 한국은행의 고심은 진짜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고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고려할 요소들이 100가지겠지만 두 가지로만 함축시켜 크게 보면 본다면 하나가 물가 안정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금융 부실인 겁니다. 최근에 9월 위기설이라고 해가지고 위기설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PF발, PF 대출, 금융 부실 문제, 맞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발 또 금융대출 문제.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위기가 올까 말까를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국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버리면 더 이 금융부실 문제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금융부실 문제를 더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중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그 때문에 경중 따지기 쉽지 않나 봐요.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추가적인 인상을 하기도 어렵고 인하를 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그렇게 유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FOMC도 그런 상황이겠죠.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뭐 미래 그 상황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표를 또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이해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이 정도 5.5%의 미국 기준금리를 가지고 어쨌든 물가 안정 수순을 밟아 나갈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을 못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가 우리 미국이 예상했었던 그 미국 경제 흐름을 뛰어넘어서 가혹한 경기 침체가 올까봐 두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은행이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대출 관련된 그런 네. 부채에 대한 부분, 네.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 은행권 가계대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7월보다 6조 9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인 건데 네. 8월 기준으로 보면 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75조 원이었으니까 이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거잖아요. 네.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 50년짜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집값 등락률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전국 집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한 10개의 집 중에 6개의 집이 집값이 반등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4가구에 해당되니까 4개의 지역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집값 반등하지 않았다 우리 동네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평균적으로는 6개 정도가 60% 정도가 반 이상 올랐군요. 반등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으로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등하는 흐름을 야기한 것도 그렇지만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서 나도 집을 사긴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담보대출을 끼워서 집을 매수하는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크게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도 DSR 규제가 있었는데 DSR 규제를 그 우려를 아예 우회하는 DSR 규제 자체를 우회하는 과잉 대출을 활용해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늘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한 그 나머지 이 가계부채 대책이 특히 DSR이라는 정책 자체가 상환 능력만큼 빌린다라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 자체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DSR 규제 우려가 과잉 대출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고쳐나가야 되는 정책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란 것이 네. 2020년 코로나 때는 그만큼 유동성이 시중에 많았고 유동성 네. 과다 상태였잖아요. 양쪽 완화 맞습니다. 상태. 근데 지금은 긴축기조 이어가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약간 뭔가 비정상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이게 엇박으로 흐름을 보이면 네. 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 내놓았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규제를 해버리면 네네.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 부채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는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위협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실제 이 50년 만기 대출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예. 50년 만기 주담대 그 중에서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DSR이 50.4%입니다. 50.4%. 그러니까 40%가 기준인데 그걸 우회해서 대출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0% 이상이. 예, 또 한 가지 50대의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57.1%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대가 50년 만기로 간다면 과연 상환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수 스스로 있을까?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잖아요. 생산 연령 인구의 정의가 생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계층이 우리나라에서는 만 6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끔찍해 20년. 물론 60대, 70대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과연 50대가 50년 후면 100세가 되는데 그때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못 갚는 부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겠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준 건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52%나 차지합니다. 아 있는 사람들요. 2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2주택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다주택자죠. 2주택 이상자가 18%나 됩니다. 그건 이제 투자나 투기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1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게 이제 배려해서 목적은 제도를 그건데. 목적이 그런 건데 목적을 우회해서 규제를 우회해서 이런 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했던 것 이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는 네.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이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규제입니까? 이 규제의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소위 모두가 같이 잘 살자 혹은 이 부의 재분배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어떤 목적도 부동산 정책 안에 있고 2주택자, 3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갖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다면 그게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성
주거 안정 정책이라는 방향성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주택 혹은 투자, 투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편을 해서 말 그대로 내 집 마련 수요자가 건전한 어떤 부채를 가지고 건전한 수준의 내 집 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돼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하면 안 되겠다. 갭 투자를 조성하면 안 되겠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규제들을 또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텐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 만기를 10년 줄여서 네. 40년 축소하고 네. 특례 보금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품은 판매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30년이나 뭐 20년, 10년 만기 대출 규모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50년 만기를 40년 만기로 제약한다거나 또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아예 폐기하거나 많은 은행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라는 것인데 신용도라든가 만기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대출 규모를 좀 줄이기 줄인다. 위한 수단도 활용,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